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존 브래드쇼 지음, 오재은 옮김, 학지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역자 서문, 저자 서문, 제1부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문제, 제2부 당신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치유, 제3부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성장시켜라. 제4부 재생.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자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치료 이론서가 아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자신의 오랜 상처들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의 치유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도움이 된 존 브래드쇼 선생님의 내면아이 치료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게 된 것은 나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다. 약 5년 전부터 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면아이 치료 워크숍을 인도해 오고 있다. 내가 이 워크숍 인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나 자신이 수년 전에 내면아이 치료 워크숍을 통해 내면의 상처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치료받은 경험 때문이다. 내가 만약 그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 그때 내면 아이와의 만남은 나를 살렸고 지금의 나는 그 경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 존 브래드쇼 선생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 그분께 가슴 깊은 존경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분에 넘치게도 지금은 이러한 감사의 표현들을 나 자신이 내가 인도했던 워크숍에 참가했던 수많은 참가자들에게서 듣곤 한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이 프로그램을 인도하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내재해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게 되는 것이며 그 상처들로 인한 결과는 과연 어떠한지, 또 그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어떻게 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과 가족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와 특히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그리고 여러 종류의 중독적이고 강박적이며 정신 신체적인 증상들과 연관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를 위해 중요한 통찰력과 치료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경험은 내 자신의 지속적인 치유와 개인적 성장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지난 수년간 내가 인도했던 워크숍에 참석했고 나를 신뢰해 주었던 수많은 참가자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그분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치유되지 않았으며 통합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나의 좋은 선생들이었으며 내 삶에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과 신비한 경험들을 안겨주었던 고마운 천사들이다. 들꽃이라는 별칭을 사용했던 한 참가자는 5살 때 엄마가 외할머니 집에 자기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세 밤만 자면 곧 데리러 오겠다던 엄마를 매일 언덕 위에서 기다렸지만 엄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5살 여자아이는 엄마 빨리 와 라고 울부짖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가 떠나갔던 그 언덕에서 목이 터져라 엄마를 부르며 울다가 지쳐 잠들곤 했다. 울다가 목이 메고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젠 더 이상 울지도 못하는 그 아이가 자신의 내면에서 아직도 목 놓아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내면아이 치료 워크숍을 통해 발견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 너무나 목마른 처량하고 불쌍한 그 아이를 붙들고 누군가 목 놓아 울어주어야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 그 여자는 그동안 자신이 왜 그렇게도 사람들을 불신했는지 그리고 자신 속에 채워지지 않았던 끝없는 그리움의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 내면 아이를 부둥켜 안은 채 정신없이 한참을 통곡한 뒤에서야 자신 속에 남아있었던 오랜 세월의 해묵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나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또 다른 참가자는 항상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분노 때문에 자신조차 스스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었는데 7살 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로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았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알게 되었다. 아이는 아버지, 저는 정말 안 그랬어요. 믿어주세요. 라며 울부짖고 있었다. 이 아이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그래, 네가 안 그랬다는 말을 아빠가 믿을게 라는 그 말 한마디인 것이다. 어린 시절의 크고 작은 상처들을 품은 채로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품은 채로 겉만 성장하여 어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으며 불행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전달하며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살고 있는 내면 아이에게로 돌아갈 수는 있다. 진정한 상담자가 되려면 상담자 자신이 어린 시절의 발달 과정을 되돌아보고 각 발달 단계에 따른 미해결 욕구와 과제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부둥켜 안은 내면 아이 치유의 경험이 필수적인 것이며 그때서야 비로소 내담자들의 진정한 치료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담자의 내면적 치유의 경험과 그 깊이만큼 내담자들의 성장과 치유를 돕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진정한 내면적 치유 경험이 나의 상담 활동의 우선이다. 나의 상처, 내 속의 내면 아이를 끌어안게 될 때만이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 바로 이 상처의 부분 혹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내가 받아온 유해한 교육에 의해 무시하고 등한시했던 부분이다. 내가 사랑해주지 않았던 그 부분을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손상된 인격의 조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며 비로소 인격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 책을 번역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준 남성아, 성덕혜, 김혜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학지사 김지환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정과 편집을 맡아주신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백석대학교의 상담학과 동료 교수님들, 학생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아들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학문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사랑하는 아버님과 어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읽는 독자 모두가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충분히 슬퍼하며 함께 대화하고 돌보는 공동 작업을 통해 인생 여정에서 자신의 내면 아이의 안내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놀라운 영적 여행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 백석대학교 대학원 상담실에서 오재은. 저자 서문. 누구나 한 번쯤은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마음속 깊이 소원하는 일이 내게도 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내게 이런 일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크리스마스 되면 마음속 깊이 소원하던 선물처럼 받고 싶은 선물이 내게도 꼭 하나 있다. 만약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 선물을 내게 가져다 줄 수 없다.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지나간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려 받고 싶다. 이것이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다. 이미 오래전에 떠나가 버린 지난 어린 시절의 아이. 그 아이가 지금도 당신과 내 안에 살고 있다.
그 아이는 당신과 나의 마음의 문 뒤에 서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로버트 퍼럼. 내가 인도했던 내면화의 치료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이다. 참석자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면서 예상했던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홀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보며 난 깜짝 놀랐다. 거의 100여 명이나 되는 참석자들이 8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별로 뭉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가까이 다가앉아 뭔가 열심히 소곤거리고 있었다. 이날이 모임 이틀째였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벌써 서로 친숙해져서 교제와 나눔이 매우 활발했지만 처음엔 서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낯설어 했었다. 내가 가까이 있던 한 그룹으로 다가갔을 때 그 그룹원들은 모두 한 남자의 얘기를 듣느라 정신을 쏙 빼놓은 채 열중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내면 아이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아셨으면 합니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보낸 시간보다는 나를 혼낸 시간이 더 많았죠. 아버지가 만약 나와 조금만 더 시간을 함께 보내줄 수 있었더라면 아마 나는 아버지의 구타와 상처까지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나와 조금이라도 놀아줬더라면,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야구 경기에 좀 데려가 줬더라면, 만약 아버지가 내게 단 한 번이라도 날 사랑한다고 말해줬더라면,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내게 조금만이라도 더 관심 가져주길 정말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그 남자는 손으로 계속 눈물을 훔치며 훌쩍거렸다. 그 옆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그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위로했고 다른 젊은 남자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또 다른 한 남자가 그에게 기대고 싶으냐고 물었고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그룹에선 한 우아한 70대 여인이 어머니께 쓴 편지를 낭독하는 것을 그룹원 모두가 어깨동무를 하고 바닥에 앉아 한마음이 되어서 숨을 죽인 채 경청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교회 일 때문에 정말 너무도 바쁘셨죠. 얼마나 바빴는지 단 한 번도 딸인 나에게조차 사랑한다고 말해줄 시간이 없었죠. 어머니는 내가 많이 아팠을 때나 아니면 피아노를 잘 쳐서 당신을 자랑스럽게 했을 때만 그나마 나에게 약간의 관심을 보이셨죠. 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때만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신은 내게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게만 의미를 느끼게 하셨죠. 난 당신에게 있어서 오직 당신을 기쁘게 했을 때만 중요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나는 정말 난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녀는 잠긴 목소리로 울먹거리더니 결국 통곡하기 시작했다. 통곡의 눈물과 함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70년 동안이나 조심스럽게 마음 깊숙이 쌓아있던 방어의 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같은 그룹에 속한 10대 소녀가 그녀를 꼭 껴안았다. 다른 젊은 남자는 그녀에게 실컷 목 놓아 울어도 괜찮다고 격려하며 그녀의 용기를 진심으로 칭찬했다. 또 다른 그룹에선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맹인이 아버지께 점자로 쓴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아버지, 나를 창피하게 여기는 당신이 나는 너무 미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친구들이 방문할 때마다 나를 아파트 지하 차고에 가뒀죠. 그리고 난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충분히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단지 짐이었을 뿐이죠. 당신이 날 얼마나 미워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뭔가에 걸려 넘어졌을 때 당신은 나를 보고 웃고 놀리기까지 했었으니까요. 이젠 내가 뭔가 말을 해야 할 때가 됐다. 나는 아직도 나 자신 속에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남아있는 분노를 느꼈고 그 분노를 쏟아내며 소리치고 울부짖고 싶었다. 지난 어린 시절의 슬픔과 외로움이
나의 내면 밑바닥에서부터 사무치게 복받쳐 왔다. 아,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통곡과 슬픔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갈 때쯤엔 참가자들 모두가 평화와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워크숍은 마지막에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앉아서 서로의 손을 맞잡기도 하고 환한 미소로 화답하기도 하고 또 포옹도 하면서 끝맺음을 했다. 참석자들이 한 사람씩 내게 다가와서 그들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며 돌아갔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은행장이었는데 워크숍을 처음 시작할 땐 아주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워크숍이 거의 끝나갈 무렵엔 내게로 다가와 자기가 이번 워크숍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속 시원히 울어봤다고 고백할 만큼 변해 있었다. 그 사람은 내게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줬는데 어린아이였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끔찍하게 맞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겠노라고 스스로 맹세를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런 자신의 옛 감정에 연연하지 않게 됐으며 이제는 오히려 자신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외로운 아이를 어떻게 돌봐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해올 정도까지 되었다. 덕분에 그의 얼굴은 전보다 더 부드럽고 편안해 보이며 훨씬 젊어 보이기까지 했다. 워크숍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나는 참가자들에게 각자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자신만의 내면 세계에서 나와야 한다고 격려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계속 품고서 숨기면 숨길수록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항하여 온갖 발작을 하며 울어제치거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며 반항하거나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나 특히 결혼 생활에서 고통스럽고 또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문제들을 나타내게 된다. 즉, 가족관계에서 극단적이고 고집이 센 병적인 부모 역할, 혹은 사람 의존 중독이나 그 밖의 다른 종류의 중독 증세 등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참석자들이 나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수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어야 했다. 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열띤 반응을 보이며 환하게 미소 짓는 얼굴을 볼 때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뻤고 크나큰 보람을 느끼곤 했다. 내면 아이 치료를 위한 이 워크숍은 1983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내면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았고 점점 그 일에 대해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면 아이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매력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치료를 통해 변화되는 속도와 그 변화의 깊이와 정도,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치료될 때 생기는 놀라운 힘과 창조성이다. 나는 12년 전부터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내면 아이 치료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여기에서 나는 아주 인상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아이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그 경험이 그들을 아주 당황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내면 아이와의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종종 격렬하게 흐느끼기도 하였다. 이 경험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여러 가지 표현을 했다. 내 일생 동안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렸어요. 이건 마치 내 고향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제 내면 아이를 알고 나서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는 등의 표현들을 했다. 이러한 반응들은 내게 큰 힘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참가자들이 내면 아이를 잘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보다 완전한 워크숍을 개발하였다. 그렇게 이 프로그램은 서서히 발전이 되어갔다. 또한 이 워크숍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석자들의 끊이지 않는 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워크숍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못했던 슬픔이었다. 그 해결하지 못했던 슬픔들을 해결하고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끔 끝을 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워크숍의 목적이었다. 사람들이 겪은 어린 시절의 슬픔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것들을 살펴보면 버려짐에서 얻어진 슬픔, 온갖 종류의 학대들, 자라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의존의 대상에 대한 결핍, 잘못된 가족 구조 때문에 곤란에 빠지는 것 등 다양하다. 가족 체계의 역기능의 결과로 비롯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세히 얘기하기로 하다. 이 워크숍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보냈다. 우리가 자라면서 어린아이였을 때 당연히 받았어야 할 사랑, 그리고 의존의 경험이 꼭 필요했었던,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버려졌던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비탄에 빠졌던 것이었다. 이 점 또한 이 책에서 중요한 초점이다. 왜냐하면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상처받은 감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성장 발달 시기로 접근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내가 워크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도 바로 사람들의 각 성장 단계의 치료다. 그래서 나는 워크숍에서 어린 시절에 필요한 사랑과 의존에 관하여 설명하곤 했다. 만약 이렇게 각 발달 단계에 없어서는 안 될 의존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품은 채 성인으로 자라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당연하게 필요했던 그 필요성들이 과연 충족되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성인 아이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나는 각 참여자들을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발달 단계에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참석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각자가 자신들의 유아기 때, 유년기 때, 그리고 어린이였을 때 등의 각 단계에서 필요로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도록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동감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들이 그 얘기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주제의 범위에 따라서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한 사람을 달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린 시절의 아픔을 확인하고 인정하도록 제안하기도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러다가 자신이 어렸을 때 그토록 듣고 싶었지만 들을 수 없었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처음에는 흐느끼다가 결국에는 통곡을 터뜨리곤 했다. 그러고 나면 그동안 속에 쌓여있던 오래되고 얼어붙은 슬픔이 조금이나마 녹는 것을 느낀다. 결국 워크숍이 끝날 때쯤에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몇 가지의 슬픔은 해소하였다. 그 해소의 정도는 사람들이 이 워크숍에 오기 전에 자기 치료를 얼마나 했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즉, 어떤 사람들은 워크숍에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치료를 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워크숍의 막바지로 가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하나는 그들이 안고 있는 내면 아이를 위한 명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명상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숨김없이 다 토해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칙적으로 하루 중 얼마간의 시간을 내면 아이와 대화해 보도록 노력하며 명상을 해보는 것이다. 이런 방법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장해 주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잘 살피고 양육하게 되면 그들 안에 감춰져 있는 훌륭한 선천적인 아이의 창조적인 힘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내면 아이는 그 사람의 새로운 재생과 원기가 되는 자원이 될 것이다. 칼융은 이 타고난 모습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아이를 가리켜 놀라운 아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우리의 탐험에 대한 타고난 잠재력과 경이로움 또는 창조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워크숍은 내면 아이의 연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놀라운 효과를 주는 가장 빠르고 유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내게 확신시켜줬다. 이러한 거의 직접적인 효과는 계속적으로 나를 놀라게 했다. 보통 나는 어떤 종류이든 빠른 치료법에 관해서는 회의적이었지만 이 연구는 영원한 변환의 과정의 시작이라고 본다. 그런 경험들을 겪은 후에 참가자들이 쓴 1, 2년 동안의 글에서 보면 그 워크숍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게 해주었다고 고백하곤 한다. 나는 기뻤지만 왠지 다소 혼란스럽기도 했다. 왜냐하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워크숍이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왜 그야말로 아주 최소한의 작용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그림이 서서히 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으로 교류 분석에 뛰어난 창조적 천재인 에릭 번의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이론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했을 자연스럽고 본래적인 있는 그대로의 선천적인 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아이 자아의 단계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 아이가 가족생활 초기에 받게 되는 압박과 스트레스에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선천적인 아이 또는 놀라운 아이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를 들면 옛 친구를 만날 때나 배꼽이 빠질 것처럼 허리를 쥐고 웃어 젖힐 때, 자연스러우며 창조적일 때, 놀라운 광경을 보며 탄생에 젖어 있을 때와 같이 자연히 우러나오는 감정을 느낄 때다. 당신이 적응된 아이나 상처받은 아이가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상황이란 바로 당신이 고장난 신호등임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빨간불에 지나가는 것을 꺼려할 때나 주위에 아무도 없어 당신이 빨간불에 지나가도 아무것도 꺼릴 것 없다고 생각해서 지나갈 때와 같은 상황에서 그런 아이들을 느끼게 되는 경우다. 상처받은 아이의 또 다른 행동 양태는 화나는 감정을 억누른 채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정중하고 순종적이거나 또는 어린애 같은 목소리로 말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속인다거나 삐죽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다. 이 책의 제1장에서는 상처받은 아이가 성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술할 것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교류 분석의 이론을 나의 중요한 치료의 모델로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면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받아들여져야만 했던 여러 가지 성장상의 발달 단계를 연구의 중점으로 두지는 않았었다. 이제 나는 교류 분석에 있어서 성장 항목의 결여가 가장 큰 단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놀라운 아이의 초기 성장 단계의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성장이 멈출 수도 있는 것이다. 어른이면서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아장아장 걸을 때의 시기처럼 그때 아이로 되돌아간 듯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마술을 믿는 것처럼 계속 그대로 믿을 수도 있고 게임을 하다가 지면 초등학교 초년생 때처럼 입을 삐죽거리거나 아예 그만둬 버리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런 행동들은 어린 시절의 성장이 멈추게 된 여러 가지 정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 책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이 각 성장 단계에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스스로 발견하고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주위에 나의 내면 아이 연구에 영향을 준 것은 체면학자인 밀턴 에릭슨이다. 에릭슨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세상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에릭슨에 의하면 이 세상에 대한 잣대는 각자의 내면의 믿음체계이지만 그것들은 자각이 없고 최면성의 황홀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에릭슨의 치료법을 활용하여 나의 내담자들이 이미 빠져든 황홀감에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또 발전과 변화를 돕기 위해서 그 황홀감을 이용하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내면 아이의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은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가치책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한 세대 전에 내면 아이의 황홀감에 들어감으로써
자기 가치 체계의 믿음의 핵심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치료학자의 론 크루츠는 내면화의 연구의 원동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었다. 크루츠의 시스템 중에서 하콤이라 불리는 치료법은 인격적 요소의 핵심에 직접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인격적 요소의 핵심이란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경험을 정리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요소의 핵심은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 믿음, 기억으로 이루어진 것과 어린 시절 환경의 압박에 반응하던 것으로 형성되어 있다. 물론 이 요소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미개하기만 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마술적인 것을 믿는 아이나 상처받기 쉬운 아이, 매우 가난한 아이나 경계가 없는 아이들이 알고 있는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이 요소의 핵심이 한번 체계를 갖추고 나면 그것은 모든 새로운 경험들을 통과시키는 여과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허구의 관계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왜 인생의 어떤 경험들은 반복되는 외상의 연속이 되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신들의 계속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프로이트는 이 자극을 과거를 되풀이시키는 강제 반복이라고 명했었다. 하지만 근대의 훌륭한 치료학자인 앨리스 밀러는 그것을 불합리의 논리라고 명명했다. 이것은 각자가 그 요소의 핵심이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 때 논리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색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 같다. 즉, 실제로 빛이 얼마나 강한지는 상관없이 그대로의 방법으로 걸러낸 것이다. 그래서 만약 안경이 녹색이라면 세상은 마치 녹색처럼 보일 것이고 밤색이라면 밝은 색은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핵심 요소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의 경험을 처음으로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화이기 때문에 인간의 핵심 요소를 즉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면의 아이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다. 내면 아이의 연구는 중요한 새로운 치료 도구이고 과거에 행해졌던 치료의 방법과는 아주 다르다. 프로이트는 노이로제와 성격 장애가 우리의 일생 동안 반복되는 풀리지 않는 어린 시절 부조화의 결과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환자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드러낼 수 있고 그에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를 치료사에게 전이시킬 수 있을 만큼 안전한 환경을 치료사가 제공함으로써 상처받은 아이를 치료하는 방법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치료사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새로운 부모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상처받은 아이의 미처 끝내지 않았던 작업, 즉 상처받은 아이는 치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이트에 있어서 상처받은 아이의 치료란 치료사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로 하여금 미처 끝내지 못했던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새로운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방법은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하고 종종 환자들에게 무분별한 의조심을 갖게 한다. 내 의뢰인 중 한 사람은 10년간의 정신분석 치료 후에 날 찾아왔다. 그녀는 내게서 치료를 받을 때도 아주 사소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그녀의 정신분석가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묻곤 했다. 그 분석가는 그녀의 내면 아이에게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양육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녀로 하여금 분석가에게 불쌍할 정도로 의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진짜 양육은 아마도 그녀 스스로가 성인으로서의 힘으로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당신 스스로가 내면의 아이를 돌보고 변화시키고 또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꼭 내가 제안하는 대로 했으면 한다. 그리고 이 방법대로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성인으로서의 부분에 따르기 바란다. 비록 당신이 아이의 단계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성인으로서의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내면의 아이는 어린 시절에 처음 경험했던 그 방법 그대로
그것들을 다시 경험할 것이지만 이번에는 성인으로서의 당신 자신이 그 아이가 미처 다하지 못했던 중요한 일들을 끝내도록 도와주고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나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당신의 놀라운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 경이로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어린 시절의 상처가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의 인생을 파멸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제2부에서는 어린 시절의 각 성장 단계들로 돌아가서 당신이 건강하고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었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각 장의 끝에는 설문지를 통해서 당신의 내면 아이가 각 단계에서 필요로 했던 것들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내가 워크숍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대로 당신 스스로가 각 단계에서 아이였던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제3부에서는 당신의 아이가 성장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특정한 교정 연습을 제시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신의 내면 아이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른 성인들을 만나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할 때 당신의 내면 아이를 보호할 경계를 만들어 놓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험들은 당신이 어린 시절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방법으로 양육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신은 자신 스스로를 위해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당신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대했던 부모 역할을 통해서 과거에 끝내지 못했던 작업을 대신하려 했던 모든 시도들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제4부에서는 당신의 내면 아이가 치유됨에 따라서 어떻게 당신의 놀라운 아이가 자리 잡게 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 놀라운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놀라운 아이가 당신이 지니고 있는 가장 창조적이고 변혁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의 놀라운 아이는 창조자를 가장 닮은 당신 안의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당신 자신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것이 가장 깊은 의미의 치유이며 위대한 선생님들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내가 12년 전 처음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 생각의 변화나 행동이 나 자신의 내면 아이로부터 나온 결과라는 것이었다. 나 자신이 발견해낸 내면 아이가 그 원인이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다. 내면 아이의 발견 이전에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의 충격을 최소화하려 했고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이상화하고 보호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종종 내가 어른이 되어서 여기서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곤 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도 일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진 것이었다. 그런 현상은 나 자신에게서보다 오히려 나의 가족들에게서 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내가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온 지 이미 10년이 지났을 때도 매우 강제적이며 스스로를 혹사시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느 비오는 목요일 오후 나는 앨리스 밀러가 그녀의 책 어린 시절 사진들에서 고백한 것과 같은 경험을 했다. 난 그 아이를 그대로 거기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이 크게 바뀐다 해도 어쩔 수 없다고 결정했어요. 그 아이가 나를 이끌도록 허락했어요. 그날 난 나의 내면 아이를 돌보고 감격해 할 것을 결정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놀라울 정도로 겁먹고 있음을 알았다. 처음에 그 아이는 날 믿지 못했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고 절대로 그를 내버려 두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조금씩 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책에서 나는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 나의 내면 아이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여정의 단계를 서술해 놓았다. 물론 이 여정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여기까지가 저자 서문이었고요.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